네, 그러면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자 얽힘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양자 얽힘에 대해서 양자 얽힘이라는 상태 자체는 사실 거리에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되게 특이한 상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정보 전달도 그러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막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분명히 시험 문제 같은 데서 그런 간단한 OX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양자 얽힌 상태가 주어졌을 때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어떤 확률에 의한, 그러니까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의한 그런 양자 상태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시스를 바꿔보면은, 그러면 그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얽힌 상태를 만드는 사람은 측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얽힌 상태를 만들어내고, 측정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가 그냥 HV 베이시스를 썼다가 그 다음에 우연히 갑자기 랜덤하게 이것마저도 선택을 하면서 다이아고널 베이시스를 쓰든지 하면은, 그러면 절대로 이 만드는 사람은 미리 예측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로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양자 얽힘이랑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는 사실 양자 얽힘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중첩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중첩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자 얽힘 상태가 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자 정보 수업 시간에서는 양자 중첩 현상 그리고 양자 얽힘 현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사용되는데, 그거에 아주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퀀텀 텔레포테이션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퀀텀 텔레포테이션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 어떤 임의의 양자 상태가 주어졌는데, 이 양자 상태를 저쪽에 있는 멀리 있는 딴 데다가 다시 재현을 해낼 수 있느냐. 예, 제가 재현이라 표현을 한 거는 여기 있는 원래 카피는 없어지고, 원래 소스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저기 나타나는 그거를 보통 양자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리소스가 양자 얽힘 상태죠. 그리고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그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얽힌 상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마치 우리가 통신에서는 일단 케이블 연결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케이블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통신이 계속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양자 얽힘,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양자 얽힘 상태가 생성됐다고 해서 링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텔레포테이션 할 때마다 소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텔레포테이션을 하겠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양자 얽힌 상태를 다시 생성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고전 통신하고는 좀 차이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을 생각하다 보면은 얼핏 보면 원래 여기 소스가 있는데 저기 똑같은 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노클로닉 세어림하고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왜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저기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만들기 전에 이미 여기 있는 상태는 측정을 통해서 더 이상 얽힌 상태가 아니라 어떤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그런 쪽으로 확정된 어떤 최종 상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에는 원래 소스 정보는 남아있지 않고 저쪽에 정보가 다시 새로 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한 퀀텀 텔레포테이션도 얼핏 보면 얘가 막 빛보다 빠르게 여기 있는 상태가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어떤 벨 상태가 측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기다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정보가 제대로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정보가 전달이 돼서 저기에다가 적절한 어떤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까지는 저기 있는 상태는 사실 그냥 랜덤 상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빛보다 빠른 통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게이트 같은 디지털 게이트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리버서블 게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고, 리버서블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양자 회로에서 사용되는 모든 회로는 리버서블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얘기했던 양자역학의 어떤 상태의 변화는 항상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유니터리 이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유니터리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니터리 게이트 아니면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그 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갔으면은 항상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알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사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자체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지만 그거를 유사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게 결국엔 리버서블 게이트라는 거였고, 리버서블 게이트의 첫 번째 예로 저희가 봤던 게 토폴리 게이트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른 종류의 게이트를 배울 거고, 그런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를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그 퀀텀 패럴렐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n개의, 만약에 이걸 고전 회로라고 따졌다, 이게 어떤 고전 회로라고 생각한다면, 고전 회로에 우리가 n개의 비트가 있겠죠. 인풋 비트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고전 회로는 당연히 우리가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알고 싶다 그러면 모든 입력의 조합을 다 넣어봐야 되죠. 만약에 2개 비트였다고 하면 2개 비트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디지털 입력은 00부터 01, 10, 11까지 4가지가 있을 거고, 만약에 비트가 하나씩 늘어나면은 그러면 거기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조합의 숫자는 2의 n승계로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거를 다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예, 지난 시간에 본 바에 의하면 입력 상태는 우리가 0000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0000도 넣고 그 다음 0001도 넣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을 한 번에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퀀텀 패럴렐리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완전하진 않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보통 드는 게 도이치 알고리즘인데, 사실 도이치 알고리즘 그 자체는 사실 쓸모는 전혀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올 소인수분해에 필요한 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되게 간단한 어떤 토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은 함수를 얘기할 때 보통은 정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x라는 집합에 있는 숫자를 y라는 집합에 있는 숫자에다 대응을 시키는 거를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를 배웠었죠. 정의역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안에 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뭐 여기다 해당되고, 요 값은 뭐 여기에 해당되고, 요거는 여기 매핑돼가지고, 마지막에 실제로 매핑이 되는 모든 거는 이 전체 공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부분 집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통 치역이라고 불렀었죠. 영어로는 얘를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얘를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얘는 보통 이미지라고 부르죠. 함수에. 그래서 예, 여기서는 이런 정의들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중에 그냥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이 0 또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역도 0 또는 1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조합이면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게 한정적이죠. 예를 들면은 0에서 0으로 가고 1에서 1로 가는 경우, 아니면 거꾸로 0이
0이 1로 가고 1이 0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0이 0으로 가고 1도 0으로 가고, 아니면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거 한 4가지 종류의 함수밖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있는 함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사실 이 4가지 중에 뭐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값들이 한 값으로 매핑이 돼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또 다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여기에 들어온 입력에 따라서 다른 값이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약간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컨스탄트 밸류로 계속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인지, 아니면은 입력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인지,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 그러니까 그 2가지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도이치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클래시컬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0에 해당되는 값이 뭔지, 1에 해당되는 값이 뭔지를 항상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2번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2번이 항상 필요한데, 양자 알고리즘이 되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거를 한 번의 연산으로도 동시에 얘네가 그 서로 다른 값에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인지, 아니면 같은 상수값에 계속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인지 완벽하게 구별하는 거를 한 번의 계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도이치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가,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양자 상태의 중첩이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간섭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아마 간섭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결과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뭐가 간섭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좀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해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매핑되는 이거를 어떤 f of x라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로를 생각할 거냐면, 누군가가 이런 박스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주고, 얘의 입력으로 예를 들면 x를 받아들이고 얘의 입력으로 y를 받아들이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로 얘가 x를 그대로 내보내고, 대신에 여기에는 결과를 우리가 f of x가 들어오면 f of x를 계산할 텐데, 그거에다가 여기 들어온 입력과 모듈라 2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드 2 덧셈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0 또는 결과 항상 0 또는 1이 나오는 이런 거를 해주는 이런 박스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보통은 입력을 뭐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봐가지고 그 두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얘네가 항상 같은 컨스탄트로 매핑이 되는 함수인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되는 함수인지를 판단을 할 텐데, 고전적으로는. 근데 양자적으로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몇 단계로 문제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단계는, 우선 여기다가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y에다가 0 또는 1을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0과 1의 조합인 이런 값을 넣었다 했을 때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입력 상태를 저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x에는 x라는 값이 어떻게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y에는 이런 값이 들어왔겠죠. 자, 이런 값이 들어오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상수에 그냥 앞으로 빼면 되고, 그러면 얘는 x 들어오고, 그 다음에 0인 경우, 그 다음에 x 들어오고 1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얘가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를 통과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x는 그대로 나오기로 돼 있으니까 x는 그대로 x가 나오는데,
y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저희가 y가 0이 주어졌을 때는 0에다가 그 어떤 수에다 모드 2를 하면은 결국에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거에는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항상 얘를 반대로 만드는 애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1이니까 f of x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x가 뭔지 모르겠는데 f of x가 얘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과 그대로니까 x에다가 그 다음에 f of x를 제가 0이라고 정했으니까 0일 경우를 가정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 0이 들어오면 1과 0의 모드 2에 대한 덧셈은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저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시 원래께. 이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1을 넣었다. 1인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는 이게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게 1과 모드 2 연산을 모드 2로 더해주면은 그럼 원래는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드 2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가 1 마이너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쓴 게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근데 요 상태를 저희가 또 다르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있냐면 요 지금 형태를 보니까 f of x가 0일 경우에는 변하지가 않고 f of x가 1일 경우에는 앞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얘는 결과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오는데 대신에 얘 전체적인 얘 앞에 페이즈가 곱해진다. 자, 이거 저기 나중에 제일 착각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글로벌 페이즈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글로벌 페이스니까 얘를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력으로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런 x 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피니트한 x 값을 넣었을 때 그때는 여기 나오지만 저희가 꼭 입력에다가 0이라는 값 또는 1이라는 값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중첩을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얘가 글로벌 페이스라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그 다음 예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얻어냈던 결론은 뭐였냐면 입력에다가 x 그 다음에 요런 애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가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었던 건데 이제는 여기다가 0 아니면 1을 넣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첩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결과를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요 결과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면 결국엔 다르게 생각하면은 얘는 일단 입력 상태는 0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입력 상태 x 요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는 요런 상태고 두 번째 인풋에 대해서는 요런 상태니까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일단 얘들 저기 분모는 다 모아버리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0-1 이런 형태로 될 텐데 이제 여기가 요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얘는 그 f of 제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1에 f of 제로가 앞에 붙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0 마이너스 1 요 y에 해당되는 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똑같은 룰을 적용하면은 이제 이 앞에 마이너스 1에 f of 1, f1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희는 여전히.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그 마이너스 1에 f of 0 요걸로 묶어주면은, 그러면은 그 다시 요 상태를 써보면은, 그리고 요 스퀘어 루트 오브 2를 다시 이제 좀 나눠주면은,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y 부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y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시 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부분은 공통으로 0-1로 떼내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x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제가 요걸로 한번 묶었으니까 얘 앞에는 더 이상 어떤 개수가 안 붙지만 얘한테서는 거꾸로 f-1 빼기 f0 이런 게 곱해져야겠죠. 자, 여기 이게 뭐 금방 딱 그 감이 안 오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y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로 요런 그러니까 y에 대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요 연산을 통했을 때 y 형태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 애를 그 0과 1로 요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원래 형태인 0-1 형태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무리 이런 게이트를 통과한다 해도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얘는 다시 제가 뒤에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앞에 남아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그 X 입력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원래 요거 더하기 요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차피, 제가 여기 앞에 있던 요 페이스는 그냥 앞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만 그냥 여기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 f of 1과 f of 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앞에 있는 페이스는, 아니면 얘의 앞에 있는 부호는 결국엔 요거 두 개의 값의 어떤 관계가 결정한다는 거죠. 뭐 막말로 얘기해서 얘네 둘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f of 0랑 f of 1이랑 f of 0가 같다면 그럼 얘는 0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될 테고,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르다. 그러면 그 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만, 걔의 마이너스 1승에 뭐 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러면 얘 역시 그 전체적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부호가 사실 얘네 둘이 같은지 아닌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디케이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이게 제가 여기다가 아까는 처음에는 그냥 x라고 제가 가정했던 건 x는 0 또는 1인 경우만 가정을 했던 거고, 이제는 여기에 임의의 양자 강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중첩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을 넣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요 앞에 있는 페이스가 사실 임의의 전체 입력에 대한 페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요 박스에다 넣는 값은 요거 외에 딴 걸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글로벌 페이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막혀서. 그래서 지금 하려는 얘기가 약간 좀 돌고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 페이스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나중에 측정을 할 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과 같이 만약에 이 함수 매핑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매핑이 된다.
두 개 입력이 돼서 얘네 둘 다가 항상 0으로 가든지 아니면 두 개 입력이 돼서 항상 얘네가 1로 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이 값이 같을 테니까 이 최종적으로 결과에 나오는 여기 x 값이 얘가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어떤 경우랑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요 두 개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부호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둘이 다른 경우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x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y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런 입력 넣어주고 요런 입력 넣어줬을 때 결과를 보고 이게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면은, 그럼 얘가 이 f of x라는 함수가 얘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두 개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 사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났는데, 그럼 요런 상황을 좀 더 회로적으로 잘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보통은 회로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입력값이 초기화가 잘 돼야겠죠? 그리고 보통 초기화를 우리가 할 때는 그냥 0으로 보통 초기화를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일단 0으로 다 입력이 초기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0이라는 상태를 넣어줬는데, 요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그럼 얘를 이 상태로 바꿀 만한 어떤 트랜스폼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형태 보면은 무슨 트랜스폼이 필요하다는 걸 보이시죠? 하다마드 게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네,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하다마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만약 0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X 게이트로 낫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다마드를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입력 자체를 1 상태로 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입력이 잘 만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네가 같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냐 아니냐. 그건 결국에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 부호에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거 0과 1 요런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측정하면은 측정된 값을 측정하면은 0 또는 1이 나오겠죠. 자, 그 값이 얘 부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나요? 전혀 못 주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런 렐러티브 페이스 측정하려면 뭐를 써야 된다? 하다마드 게이트. 예,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또 여기다 적용하면은 여기다가 또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일 때는 0으로 매핑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1로 매핑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다마드 게이트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측정하면은, 그럼 사실 우리가 이게 F가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지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왜 하다마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왜 0과 1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왜 저희가 측정을 하기 전에 하다마드를 한 번 더 하는지 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태를 그냥 약간 좀 포멀하게 적어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양자 상태는 저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0과 1이 이렇게 같이 텐서 프로덕트로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다마드 게이트를 두 개의 하다마드 게이트를 동시에 통과한 그 결과는 psi1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요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결과는 f of x가 값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예, 같으면은 요걸로 나오고 다르면 요걸로 나오고, 근데 y는 전혀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이 y 출력은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일단 그래서 따로 측정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요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큐빗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곧장 측정하면 우리가 부호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서, 그렇게 되면 얘가 0 또는 1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걸 곧장 측정하면은 얘가 원래 같은 애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이치 알고리즘의 개념인데, 자, 제가 여기서 왜 이
이게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그래서 보통 토이 모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쇼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0일 때랑, 그러니까 입력이 0일 때랑 입력이 1일 때, 그때 얘가 분명히 다르게 반응을 할 텐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중첩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얘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넣어보니까, 그럼 얘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다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0에 해당되는 출력,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출력이, 그러니까 0에 해당되는 출력, 1에 해당되는 출력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거를 측정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하다말드 게이트를 한번 더 가했는데, 이거 자체를 저희가 다르게 해석할 때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이거 자체가 일종의 간섭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간섭이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하다말드 게이트를 가하면은 0이라는 애가 주어졌을 때 얘는 뭘로 변형되냐면 0과 1의 덧셈으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주어졌을 땐 얘가 0과 1의 차이로 나타나죠. 자, 근데 간섭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냐면, 그 0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얘네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같은 현상인 게, 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그 웨이브가 쭉 전달돼 가지고 여기로 쭉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이중 슬릿 통과시키면, 뭐 좀 더 작게 그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파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새로운 파가 형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 측정을 딱 해보면은, 여기서 도착하는 거리랑 여기서 둘이 도착하는 거리가 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 얘가 파니까 그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에서 들어올 텐데, 여기에 같은 거리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에 플러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파가 여기가 플러스가 될 때는 얘가 여기 들어왔을 때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보강간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진폭이 되게 커지고, 근데 여기 말고 또 약간 옆에 요런 데 딱 갔더니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훨씬 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훨씬 짧잖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그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0이 되죠. 근데 이게 그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게 페이스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게 항상 반대로 엮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계속 계산을 해보면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랬죠? 상쇄간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에 뭐 어떤 값들이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앰플리튜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온 앰플리튜드보다 더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그러니까 파지티브 밸류들끼리 더해져서 얘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강 간섭이라 불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그거랑 관련이 있냐면, 자, 여기에 보면은 0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얘를 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0 앞에 있는 값은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지면은, 그러면 얘는 2에 제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얘네들끼리 더했으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그냥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다말드 게이트를 하는 거는 일종의 간섭을 시킨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간섭을 뭘 시키냐면 0에 대해서는 보강 간섭을 시켰고, 그 다음에 1에 대해서는 상쇄 간섭을 시키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결국에 0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예, 요거 나오는 거는 제가 요거 더할 때 두 개의 여기 사실 분모에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0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얘가 0-1이었다.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0과 0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숨어있는 1에서 여기 숨어있는 1을 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이제 0이 될 거고 거꾸로 이제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지만 여기 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젠 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1로 매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한 거는 일종의 간섭을 시킨 거랑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다마드 게이트가 실제로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는 보강을 시키고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는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간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나중에 쇼 알고리즘에 가면은 결국엔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가 여기 그 간섭에 해당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엔 요런 그 중첩 상태를 입력의 중첩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큐빅들을 다 0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입력들의 중첩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별거 아닌 알고리즘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에 약간 발전된 버전이 뭐 여전히 얘도 그렇게 그 실용적이진 않은 알고리즘인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거에 약간 좀 변형된 애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거를 그냥 숙제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제 얘기만 듣고 끝나면은 혼자 직접 연습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토픽을 좀 바꿔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리버서블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배우긴 했는데 이번 시간엔 좀 더 좀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건 토폴리 게이트였는데 그거 리뷰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프레드킨 게이트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 프레드킨 게이트는 어떤 때 그러니까 얘는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제일 쉽냐면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걸려서 그 제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얘는 컨트롤드 스왑 게이트. 요거 표현이 스왑 게이트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 컨트롤 밸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0이면은 두 개의 밸류를 스왑을 안 하고 1일 경우에만 두 개의 밸류를 스왑하는 게이트로 생각하면은 그럼 외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토폴리 게이트는 뭐였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컨트롤드 낫 게이트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동시에 1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얘가 낫이 되는 게이트였고 그거에 비해서 그 프레드킨 게이트는 그 컨트롤 벡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두 개를 스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그 게이트의 특징인데요. 뭐 이걸로만 보면은 얘는 리버서블하다는 건 금방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컨트롤 밸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밸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리버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 값이 그러니까 같은 거를 그냥 다시 곱하면은 그럼 이 수압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리버서블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행렬 형태로 나타낸다면 보통 이 블락으로 나타냈을 때 이 큰 블락에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큐빗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큐빗들이 다시 이렇게 2 곱하기 4 곱하기 4 행렬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이게 실제로
첫 번째 큐빗이, 그러니까 컨트롤 큐빗이 0일 때는 그 나머지 두 개의 큐빗에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컨트롤드 큐빗이 1일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A와 B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A와 B가 바뀌는 형태를 잘 보면은 예를 들면은 A와 B가 00일 경우에는 사실 바꾸나 마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11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바뀌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원래 자기 대각 성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A, B가 0일이나 10일 경우에는 0일은 10으로 가고 10은 0일로 가기 때문에 마치 얘네들이 위치를 바꾼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만 그냥 일종의 그 수합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다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은 얘에 해당되는 매트릭스가 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이 프레드킨 게이트에 관심이 있냐? 일단 프레드킨 게이트는 리버서블 게이트인데, 저희가 사실 이런 리버서블 게이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디지털 회로를 항상 이런 리버서블 회로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디지털 회로를 임의의 디지털 회로를 만들려면 그럼 유니버설 게이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니버설 게이트의 셋에는 뭐뭐가 있냐면 그 AND와 NOT이 보통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개념이지만, 사실 AND 또는 OR는 NOT과, 그러니까 AND는 NOT과 OR로만 조합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꾸로 OR도 NOT과 AND로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NOT 하나랑 그 다음에 AND 또는 OR 둘 중에 하나의 게이트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예 그거의 좀 더 극단적인 버전이 뭐였냐면 NAND 게이트 아니면 NOR 게이트 하나만 할 줄 알면 걔네들 다 구현할 수 있다. 그게 또 다른 극단적인 예였죠. 그래서 토폴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NAND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만 보임으로써 그 토폴리 게이트 자체도, 그러니까 리버서블한 토폴리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NAND 게이트를 임의의 디지털 회로를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프레드킨 게이트 같은 경우에 NAND 게이트나 NOR 게이트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얘로는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프레드킨 게이트 하나만 할 줄 알면은 임의의 디지털 회로를 다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프레드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그 입력을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고 싶은 건 A와 B의 AND 게이트인데, 이때 마지막 그 큐빗에다가 0을 입력을 넣으면 그러면 이 중에 아웃풋 중에 하나가 그 A와 B의 AND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AND가 나오려면은 두 개의 입력이 같이 동시에 1일 경우에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언제 1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입력 상태에서 일단 얘가 그 수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얘가 수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A가 0일 경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이면은 그러면 얘가 수합이 안 되니까 0이 그대로 0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AND에서 필요한 그런 경우는 분명히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인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얘와 얘가 서로 뒤바뀐다는 건 아는데, 그때 이게 언제 1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B가 1이어야지만 얘가 궁극적으로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은 얘와 얘가 동시에 1인 경우에만 1이 나오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그냥 진리표로만 찾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려면 방금과 같이 그런 식의 로직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우리가 A라는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에 대해서 NOT을 하고 싶으면 나머지 이 두 개의 비트를 다 0과 1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은 그럼 여기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버스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 그 아까 컨트롤드 스왑 게이트 관점에서 본다면 A가 0이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가니까 1이 나올 거고, A가 1이면은 얘네 둘이 수합이 될 테니까 0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A의 값에 의해서 얘네가 그 0 또는 1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 자체도
예, 일종의 낫 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얘는 일종의 팬아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가 0을, 그러니까 예, 여기에 A냐, 그러니까 여기 A 값이 그 A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에는 항상 얘와 반대되는 값이 나올 테니까 그 얘기는 A와 똑같은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클로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피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0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1 이런 상태가 들어왔을 때 얘를 알파 0, 0 더하기 베타 1,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얘는 클로닝은 아닌데, 근데 저희가 디지털 로직에서 실제로 따지는 거는 얘가 0일 때, 1일 때 요거를 따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0과 1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프레디킹 게이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 디지털 회로를 다 생성해낼 수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토폴리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낸드를 하려면 요런 입력을 선택하면 되고, 팬아웃을 하면 요런 입력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기존의 디지털 회로를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여기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면은 디지털 회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엔드 게이트 하나 하려면 사실은 입력이 2개의 비트면 충분하죠. 근데 앞에서 보면은 토폴리 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레드킹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3개의 입력을 가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은 뭐 입력 라인 하나 더 쓰는 게 뭐가 문제냐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 하나 만드는 게 그거 자체가 되게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입력 라인을 막 그냥 그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단지 그냥 게이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도 입력이 여러 개 필요하죠. 사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필요하면 어떻게든 한다 치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 방금 전에 그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입력이, 의미를 가지는 입력은 사실 A랑 B 2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뭔가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옥실레리 큐빗 또는 앤셀라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애인데 여기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그 디지털 회로는 2개 입력 들어와도 하나의 출력으로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양자 상태는 얘가 리버서블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큐빗 자체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큐빗들이기 때문에 걔는 그 컨버전, 그러니까 이 어떤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하나의 큐빗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요것만 원하는 건데, 이때 요것도 남아 있고 요것도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그 요런 큐빗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갈비지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만 관심 있지 나머지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데, 근데 얘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디지털 엔드 게이트 2개가 연속으로 돼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옥실러리 큐빗만 해도 2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는 A와 B와 C의 AND잖아요. 그럼 요거만 필요한데 여기 가비지 큐빗이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사실은 뭐 A까지도 뭐 A는 가비지라고 부르지까지는 않는데, 적어도 들어온 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이런 애들만 잔뜩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이 오히려 연산을 하는데 그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가비지 큐빗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실제 계산된 큐빗들하고 그 인탱글이 돼버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첫 번째 큐빗에 들어오는 값이 이런 중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큐빗,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건 A와 B의
이 AND 게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뭐 B의 값은 입력으로 1이 들어왔지만 A의 입력은 이런 중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 큐빗은 원래 저희가 0을 넣어줘야 되니까 0을 넣어줬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쭉 전개해보면 이런 경우와 요 경우 두 개의 중첩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제 여기다 프레디킹 게이트를 한번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그 앞에 컨트롤 bit이 0일 경우에는 얘를 스왑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1, 0이 나올 거고, 요 컨트롤 큐 bit이 1일 경우에는 얘와 얘를 스왑을 하니까 1, 0, 1이 나오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 큐빗은 가비지 큐빗이니까 더 이상 그냥 관리 안 하고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아무데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회로 안에 들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버려놓는다는 얘기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어떤 잡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얘가 측정이 될 수도 있을 이 상태가 측정이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측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거를 누군가 측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0으로 측정이 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A와 이 A 큐빗하고 요 세 번째 큐빗이 1로 그냥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측정이 되어버리면, 근데 그때 1로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는 A, B의 값이 0과 1로 그냥 고정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뭘 하고 싶었냐면 중첩에 대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계산 중간중간의 결과도 그 중첩된 입력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를, 다시 얘기하면 얘가 계속 슈퍼포지션이 유지가 되기를 원했는데 얘가 그냥 우연히 잘못 측정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결과를 그냥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개념이 언컴퓨테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말 그대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가고 나머지 관련 없는 부분들은 다 인탱글 돼 있는 것들을 다 해제시켜 버린다는 개념이 언컴퓨테이션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문제를 약간 좀 추상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아까처럼 약간 이런 어떤 박스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은 그냥 두 개 큐빗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몇 개의 큐빗일 수도 있고 걔네들을 그냥 하나의 X라는 상태로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옥실리어리 큐빗이 필요했으니까 옥실리어리 큐빗에 해당되는 어떤 인풋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결과, 걔를 나타내는 큐빗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로 이루어진 애들을 f of x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비지 큐빗들이 있겠죠. 얘네들로 이루어진 큐빗의 상태를 g of x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문제를 약간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가정할 거냐면, 뭐 옥실리어리 큐빗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보면은 제가 하나바드 도이치 알고리즘 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처음에는 0으로 넣고 그 다음에 1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사이에다 그냥 낫 게이트를 하나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이어야 될 경우도 있고 0이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만약 1이어야 될 경우면 그 경우에도 여전히 얘를 약간 일반화시켜서 옥실리어리 큐빗은 항상 0으로 시작한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낫 게이트를 넣고 그냥 이거 전체를 새로운 어떤 U'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쨌든 새로운 유니테리가 나오든 아니면 원래 유니테리가 나오든 할 테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추상화를 시키면은 옥실리어리는 항상 0이고, 그 다음에 인풋에 해당되는 애는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출력 결과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가비지 큐빗들로 나눠진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버릴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한 번 더 할 거냐면 여기다가 곧장 x를 넣지 않고
x 큐빅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가 원래는 0으로 시작한 애한테 이렇게 C나 게이트를 하는 거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게 아까랑 달라진 거는 전혀 없는 게 여기에 어떤 x 값이 들어오면은 요거 C나 게이트에 의해서 요게 만약 0이었으면은 얘도 0이 나올 거고 얘가 1이었으면 얘도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C나 게이트를 붙이는 게 전혀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현재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x0, 0에 대해서 얘는 x, 그 다음에 f of x, 그 다음에 g of x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런 f of x를 계산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단계 하다가 만약에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면은 얘를 측정해야 되는 단계였다고 하면은 그럼 얘를 그냥 곧장 측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많은 경우에는 얘의 결과가 다른 연산을 하는데 또다시 그거의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큐빗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큐빗하고 얘를 여기에 C나 게이트, 얘와 얘 사이에 C나 게이트를 해주면은 그러면 얘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마치 얘를 XOR 연산을, 그러니까 XOR 연산 아니면은 모드 2 연산을 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자 했던 역할은 뭐였냐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원하는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 원하는 펑션의 결과가 다른 연산에 사용되도록 또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큐빗하고의 어떤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연결이 될 텐데 여기 있는 애들은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사실 중간값이고 거기다 값이지는 더 이상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굳이 여기 있는 나머지 큐빗들하고 얽혀있는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 얽힘을 풀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서 얽힘을 풀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여기다 어떻게 얽힘을 풀어주면 되냐면 여기까지 주어진 어떤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이게 유니테리 게이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퍼미션 컨주게이션에 해당되는 애를 써주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이거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어느 상태랑 똑같냐면은 여기까지 단계랑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요 x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상태랑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근데 요 상태에다가 제가 요 C나 게이트를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였든 간에 그러니까 이 값이 뭐 0 또는 1이 아니라 0과 1의 중첩이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요 관계를, 그러니까 요 연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여기는 원래 상태인 제로가 나오고 x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요거 전체를 하나의 어떤 퀀텀 스테이트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여기까지가 갔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인버스 게이트를 한 번만 해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값도 결국엔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x라는 인풋을 가지고 그 다음에 n슬라 큐빗들을 잔뜩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이 다른 큐빗과의 어떤 추가적인 연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모든 과정을 다 역으로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됐던 이런 n슬라들은 다 원래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00이 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값들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하고
여기 있는 큐빗들은 더 이상 얽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얽혀있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중간 값들을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측정하면은 얘네들은 막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막 영향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자 상태에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요걸 측정을 해도 나머지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 엔슬라 큐빗들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 회로를 구현하려면 아까 뭐 이 엔슬라 프레드킨 게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보듯이 중간중간에 계속 엔슬라 큐빗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산들에 필요한 엔슬라 큐빗들을 매번마다 새로 만들려면 그러면 그 큐빗의 물리적인 개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컴퓨테이션을 해주면은 이런 애들 중간에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 게이트 계산할 때 얘네들이 거기 다시 투입돼가지고 또다시 계산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인탱글 돼가지고 다시 남아오면 또 다른 게이트에 활용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 회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단계들은 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양자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퀀텀 메모리 관점에서는 사실 리소스를 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이런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디지털 회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럭 스피드 같은 게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열이 많이 나고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계산을 할 때 열이 안 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거의 한 가지 결론은 뭐였냐면 사실 그 뒤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텐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회로가 가역적인 회로라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열이 안 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이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회로가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지 않은 회로, 예를 들면 엔드 게이트라든지 오아 게이트 같은 애들은 걔네들은 리버서블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필연적으로 열을 유발한다 라는 게 좀 그런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랑 연결돼 있냐면 엔트로피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존에는 어떤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 정보만 빼내고 나머지를 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간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그 엔트로피가 사실 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열이 된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있고 그러면 그런 엔트로피에서 증가되는 그러니까 발생되는 그런 열을 해소할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리버서블 게이트라는 개념을 생각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많이 예전에 정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약간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냥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런 리버서블 게이트들이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 컴퓨팅이 처음에 도입될 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약간 농담처럼 양자 컴퓨터 그러면은 리버서블 회로니까 얘도 열이 안 나는 그런 컴퓨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약간 남아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제대로 할 예정인데 양자 컴퓨터에 사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게 서인수분해 알고리즘, 보통은 쇼어 알고리즘에서 피터 쇼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이었고 이게 사실은 보면은 기존의 컴퓨터는 절대로 못 풀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얘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퀀텀 컴퓨터가 되게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개념적으로 얘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곧장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인수분해 문제 왜 관심 있냐? 뭐 그거는 그냥 수학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뭐 보안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은 모듈들을 깔기도 하고 그 현재 사용되는 그 보안 방식은 그 퍼블릭 키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일단 우리가 암호라고 하는 거는 딴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암호 체계, 현재 사용되는 암호 체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RSA라는 암호 체계인데, RSA의 암호 체계가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암호 키 같은 게 주어졌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걔를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주어진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 숫자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로는 절대로 깰 수 없는 암호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RSA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나온 게 양자 컴퓨터의 쇼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소인수분해 어떻게 할지를 한번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소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큰 수를 주고 여러분들 보고 프로그래밍으로 소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제일 간단한 개념이 루프를 계속 돌리겠죠. 예, 루프를 돌리면서 그 루프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 값이 주어진 숫자를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 없이 잘 나눠지지 않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겠죠.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루프를 그냥 뭐 1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저희는 그 짝수면은 걔는 그 이미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가 짝수가 아니라면 거기에 짝수가 될 리는 없으니까 뭐 짝수 같은 건 다 뛰어넘는 게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어진 숫자가 있다면 걔의 제곱근을 구해가지고 제곱근까지만 이 루프를 돌리면 충분하다는 거 다 아실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짜여진 그 알고리즘들이 있어가지고 뭐 넘버 필드 시브라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단 예를 한번 보도록 하고, 예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 쉬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주어졌어요. 뭐 저희는 당연히 얘는 3 곱하기 5라는 건 금방 알지만 일단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얘를 어떻게 푸냐고 하냐면, 알고리즘이 제일 재밌는 게, 뭐 재밌는 것보다도 제일 처음엔 되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뭘 수 있냐면, 저희가 임의의 숫자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5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임의의 숫자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걔를 그냥 A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이때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하고자 하는 이 숫자보단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인수가 아닌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선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선택하긴 하는데 얘의 인수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뭔가 숫자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임의의 숫자를 잡았는데 그게 얘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 임의의 숫자가 얘를 나눌 수 있다 하면 문제 푼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아예 거의 없을 거고, 그랬으면 그냥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서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랑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더 이상하게 뜬금없이 시작하는 게, 7을 잡았으면 7의 0승, 7의 1승, 7의 2승 해가지고 7의 n승을 쭉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7의 0승은 1인 걸 알고 7의 1승은 7인 걸 아는데 7의 2승은 49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4라고 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소인수분해하고자 하는 숫자랑 연관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인수분해하고 싶었던 숫자가 주어지면은 이 임의의 숫자에 x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인수분해하고자 하는 숫자에 대해서 모드 연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값만을 여기다 적습니다.
49니까 15로 나누면은 그러면 45까지 나오고 나머지 4가 나오니까 여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7의 3승, 7의 4승에서 쭉 나오겠죠.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7의 0승부터 7의 255승까지 쭉 쓸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어떤 패턴이죠? 네 번째 지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자기 수로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7의 4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의 1승에다가 7의 4승을 곱하면은 7의 5승이 될 텐데, 근데 얘가 둘이 같다는 얘기는 모두 15에 대한 연산의 입장에서는 7의 4승은 7의 4승은 1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대수적인 문제라 가지고 아마 처음 보면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게 모드 연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프로퍼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 15에, 그러니까 7의 4승은 1과 같다는 게 모드 15에 대해서 같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1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7의 4승 마이너스 1은 그러면 모드 15에 대해서는 얼마여야 되냐? 0이란 얘기죠. 근데 어떤 숫자의 모드에 대한 값이 0이다. 그러면 그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값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7의 4승 마이너스 1은 15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굳이 그럼 이런 형태를 찾았냐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뭐의 빼기 뭐의 제곱은 항상 뭐 빼기 뭐,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뭐의 두 개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되게 큰 숫자였는데 저희가 얘로만 이루어진 숫자는 아니지만 얘의 어떤 배수랑 같게 놨을 때 두 개의 큰 어떤 다른 인수들로, 두 개의 숫자로 분리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커다란 값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여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하는 모든 값들이 한쪽 텀에만 들어가 가지고 쪼개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얘들이 안 쪼개질 확률보다 쪼개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게 쪼개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거는 사람들이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증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다란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얘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쪼개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쪼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숫자를 다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또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이 쪼개진 애들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이거는 양자 컴퓨터로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얘가 되게 큰 숫자일 거고 얘도 되게 큰 숫자일 거니까 지금이야 눈으로 보면 얘가 뭐 48하고 15니까 금방 이 공통인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만약 되게 큰 숫자라 하더라도 두 개 주어진 숫자의 공통인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결국엔 요 단계까지 해서 임의의 숫자가 선택됐을 때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몇 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1이 되는 그런 이 주기를 찾는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7의 뭐 임의의 숫자가 A가 주어졌을 때 A에 몇 승을 해야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했을 때 1이 나오는지, 그거를 찾는 문제가 양자 컴퓨터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양자 컴퓨터가 그거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자, 저희가 여기 보면은 0에서부터 255 사이에 이 모든 숫자에 대해서 A의 X승을 한번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고전 컴퓨터를 하려면 당연히 256번을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7의 0승, 7의 1승, 7의 2승을 다 매번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회로를 만든다면 주어진 입력 A에 대해서 X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드 연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분해하고 싶은 값에 대한 모드 연산을 해주는 이런 이런 회로를 우리가 구현해 놓는다면 그러면은 굳이 입력을 0 한번 넣어보고 1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값들에 대한 중첩을 넣어주는 거죠. 중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중첩에 대해서 일단 요거까지를 다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 값들의 중첩으로 전체를 얻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중첩을 얻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를 그대로 측정을 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7이 어떤 때 나올 거고 어떤 때는 4가 나올 거고 어떤 때는 13이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마지막에 뭘 해주냐면 그냥 요 값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주기를 찾는 문제거든요. 근데 주기를 찾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볼 때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면은 저희가 얘네의 주기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사실 푸리에 트랜스폼 적용하는 문제가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되게 흔하게 사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로 양자 회로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현하면은 걔는 복잡도가 기존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구하는 그런 푸리에 트랜스폼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번씩 대입하는 대신에 얘네들의 중첩을 만들어서 입력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측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들이 사실 이 알고리즘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이런 연산을 고전 컴퓨터로 한다. 당연히 됩니다. 잘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입력을 계속 넣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게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도 계산하려면 고전 컴퓨터로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 대신에 양자 컴퓨터의 약간 중첩적인 성질들을 이용하면 얘가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게 이게 간섭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하다바드 게이트를 적용하는 거랑 얘가 사실 또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그냥 약간 개념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